이번 영상에서는 퀀트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전략은 너무나 다양해서 당연히 퀀트 전략의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매매 전략보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전략을 짜는 그런 퀀트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팩터들 기반으로 퀀트 전략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베타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팩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나 퀀트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블랙락에서 나온 자료들이고, 블랙락의 보고서들 아니면은 앤드류 앵의 온라인 블로그 자료들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MSCI의 리포트이고요. 그래서 MSCI는 인덱스를 만들기 때문에 인덱스가 이런 팩터들을 사용한 인덱스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MSCI 보고서에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블랙락에서 나오는 ETF 상품들 중에는 이제 MSCI처럼 이런 인덱스를 만들었을 때 그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해서 나온 팩터 ETF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현열님의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에서 나오는 퀀트 전략 챕터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책 하나를 더 추천하는데, 좀 전 소개했던 책의 저자였던 이현열님이 참여했던 책인데, 스마트 베타라는 책인데, 보면은 부제가 퀀트 펀드 매니저가 쓴 개량 투자 입문서 현명한 베타를 통한 알파 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대표적인 팩터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에 가서는 베타 전략뿐만 아니라 알파 추구하는 전략 얘기도 나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현열님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거기에도 재미있는 퀀트 전략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료들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말로 된 여기 퀀트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책에 나온 퀀트 전략 만들기 챕터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외 자료들과 해외 ETF 상품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거를 보면은 여기 GitHub 페이지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 책 소개를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챕터들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중에서 우리는 13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퀀트 전략을 이용한 종목 선정을 들어가면은 이게 뜨면은 이렇게 그 앞부분에는 퀀트 전략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팩터 기반으로 퀀트 전략을 기본적으로는 진행하기 때문에 팩터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팩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사용한 퀀트 전략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윗부분에 몇 문장만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투자에 필요한 주가, 재무제표, 가치제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퀀트 전략을 이용해 투자할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퀀트 투자는 크게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과 트레이딩 전략으로 나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매매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거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래서 장중에 빠르게 사고 파는, 그리고 사고 파는 거를 아주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를 보통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 그런 전략이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은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 이 챕터에서 소개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팩터 이해하기가 나오는데, 팩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할 거지만 여기 적혀 있는 거를 또 간략하게 보면은 하나 혹은 소수의 주식만을 연구해서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는 공통적인 이유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룹으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팩터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큰 흐름들을 설명하는 거를 보통 팩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팩터들의 뭐 조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범용성, 이해 가능성, 강건성, 투자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 몇 개에만 어떤 특성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연히 팩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단기간에만 어떤 특성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거를 보통 팩터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아주 긴 기간 동안 발생하고 여러 시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개념으로 다른 지표들을 사용해도 비슷한 특성이 발견이 돼야 되고 등등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팩터라고 하고, 대표적인 팩터는 아래에서 소개를 하고 제가 자료에서도 소개를 하겠지만 사이즈 팩터가 있고 밸류, 퀄리티, 모멘텀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팩터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장 팩터도 존재하죠. 그래서 시장 초과 수익률이 팩터다라고 맨 처음 얘기한 게 캐팸이기 때문에 캐팸도 하나의 팩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팩터를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캐팸을 소개를 했지만 캐팸에서 나오는 그 베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종목의 베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 대비 얼마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베타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는 베타는 바로 개수를 나타내는 게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이제 캐팸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의 수익률은 또는 기대 수익률은 시장 초과 기대 수익률에 베타를 곱한 거 플러스 리스크 프리다. 리스크 프리를 좌변으로 옮기면은 어떤 종목의 초과 기대 수익률이 시장의 초과 기대 수익률에 베타를 곱한 거다라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가 실제 이 종목의 리스크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캐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 모형과 연결을 시켜서 살펴보면은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절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게 개수가 되는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뭐 계산하는 거는 그냥 회귀 분석을 돌리면 되고, 그래서 보통 OLS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코에피션트가 베타다라고 하고, 어떤 특성 종목의 베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과거 52주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5년짜리 뭐 먼틀리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베타를 구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코드는 제가 뭐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예시들은 다 여기에 있는 DB에서 그러니까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도 있고 구축한 DB에서 읽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은 제가 일단 넘어가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지금 OLS 리그레션을 스태츠 모델스를 가지고 돌리는 건데, 시장 마켓 팩터를 대표하는 거는 시장의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특정 종목 하나, 여기서는 키움 증권의 수익률을 가지고 와서 OLS를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뭐 R 스퀘어드가 한 0.37 나온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코스피가 이제 시장 팩터가 되는 건데, 시장 팩터의 코에피션트는 한 1.4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베타가 1.4인 거고, 이거의 P밸류고 T-스태티스틱은 거의 30에 가까워서 P밸류는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베타가 0이다라는 가설 검정은 리젝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유의미하게 시장 팩터가 이렇게 한 0.4의 R 스퀘어드로 코에피션트는 1.4 정도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팩터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는데, 먼저 밸류 팩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PER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PER이 있고 PBR도 있고, 그래서 PER 같은 거를 보면은 P는 프라이스니까는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고, 그 다음에 E는 earnings니까는 이익이,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통 보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 기업의 가치와 실제 이 기업의 뭐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치 대비 주가가 높게 상승되어 있으면 퍼가 높고, 그래서 퍼가 뭐 10 이상, 20, 30까지 올라가는 성장주들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이익은 높은데 주가가 낮은 경우에는 이제 퍼가 10보다도 낮게, 아주 낮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밸류 전략은 뭐냐 하면은 퍼가 낮은 종목에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치주 효과란 내재 가치 대비 낮은 가격의 주식이
내재 가치 대비 비싼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은 형상을 뜻한다. 그래서 가치주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사람들이 가치주를 기피하고 성장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주의 사람들이 보통 뭐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들리는 거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저퍼 종목에는 투자를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치주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 아래 나오는 그래프들은 대부분 케네스 프렌치의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는 그 3팩터 모델과 5팩터 모델의 수익률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파마 프렌치 모델의 그 프렌치 교수님의 데이터 라이브러리 웹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 산업군들의 수익률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3팩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뭐 사이즈라든지 북투마켓 레이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미국 전체 주식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눈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는 어떻게 이 북투마켓 레이시오를 사용했냐면은 매년 7월에 지난 1년 동안 북투마켓 레이시오를 사용해서 미국의 주식 전체를 이제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투마켓 레이시오는 그냥 퍼의 역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퍼가 낮은 종목은 북투마켓 레이시오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한 거냐 하면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6월 말에 이 미국에 있는 주식 전체의 종목을 북투마켓 레이시오가 낮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정렬한 종목들을 이제 뭐 3개, 5개, 10개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든지 5개의 그룹으로 나누든지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 그룹을 구성했으면은 그 다음 1년 동안은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장 전체를 북투마켓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렬을 해서 딱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하면은 그 각 그룹 안에 속한 종목들은 그 마켓 캡 웨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이퀄 웨이트를 해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로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시장 전체를 3개로 나눈 게 이렇게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 거고, 5개로 나눈 거는 이렇게 1, 2, 3, 4, 5 5개로 나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로 나눈 것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3개로 나눈 거, 5개로 나눈 거, 10개로 나눈 거 데이터를 그냥 다 가져와서 한번 정확하게는 네, 2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 데이터가 끝나는 거는 여기에 딱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한 2020년 또는 21년도 정도까지 데이터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는 26년도 뭐 7월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21년도 말까지로 이렇게 플롯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누적 수익률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화율의 차이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주가 그래프를 볼 때도 로그로 그래프를 많이 봐야 합니다. 로그로 봐야지 실제 변화율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이가 아주 큰 차이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로그를 취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실제 변화율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도 보면은 이제 북투마켓 레이셔가 가장 큰 거, 빨간색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기간을 보면은 이제 짧게 보면은 당연히 뭐 드라다운도 있고 어느 기간에서는 다른 게 더 낮게 더 높은 수익이 나고 그런 기간도 있겠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은 북투마켓 레이셔가 높은 거, 퍼가 낮은 종목들이, 밸류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 더 나는 것 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익률을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뭐 이렇게 다 봐도 결국은 수익률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 뭐 북투마켓 레이시오가 아니라 비슷한 다른 지표들을 사용해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 포트폴리오 구하기라고 해서 뭐 국내 종목들을 가지고 밸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있는데, 뭐 실제 이거를 전략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몇 가지의 조합을 쓴다거나 이 조합을 어떻게 가져간다거나, 또는 뭐 규칙을 룰 베이스를 사용해서 뭐 어떤 것들은 제거하고 뭐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뭐 지표들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해갖고 몇 개를 선택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자세하게는 저는 소개를 안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거는 이제 모멘텀 전략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멘텀 전략은 이제 그 추세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이 앞으로도 상승할 거다. 그런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팩터이고요. 다만 보통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은 이제 숏텀 리버설이라고 해서 반짝 어떤 뭐 뉴스 때문에, 이벤트 때문에 반짝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회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은 모멘텀으로는 많이 넣진 않고, 모멘텀은 3개월에서 12개월 모멘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모멘텀을 사용하거나 12개월 모멘텀을 사용할 때 가장 최근 한 달은 빼는 게 일반적 모멘텀으로 계산한, 여기서는 모멘텀을 가지고 미국 시장 전체를 10개의 그룹으로 매년 나눴을 때, 매년 나눈 다음 그 그룹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로 그 다음 1년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역시나 29년도부터 21년도까지, 26년도부터 21년도 192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색깔이 아름답게 진한 빨간색부터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로그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멘텀이 높은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 포트폴리오 구하기라고 해서 국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소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서처럼 그냥 단순히 정렬해 갖고 뽑는 게 아니라 지금 12개월 모멘텀을 사용하는 예시인데, 12개월 모멘텀을 계산해서 12개월 모멘텀이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20 종목을 찾고 20개의 종목을 찾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12개월 동안의 트렌드인 거죠. 근데 이 트렌드를 보면은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12개월 전에 주가와 한 달 전의 주가를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잘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종목은 요때쯤에 분명히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죠. 그다음 네 번째 종목도 비슷하게 갑자기 올랐다가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상승하는 트렌드처럼 볼 수는 없겠죠. 이게 무슨 이벤트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단순히 12개월 모멘텀을 봐서 모멘텀 전략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이 12개월 동안의 트렌드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해서 K-레이시오라는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레이시오는 방금 본 그래프의 기울기를 표준 오차로 나누는 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 같은 경우는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기울기는 지금 12개월 동안의 주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찾아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돌려서 OLS를 돌려서 선을 찾는 게 되겠죠. 그럼 선을 피팅을 하면은 그거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럼 기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상승하는 추세가 강한 게 나올 거고, 근데 이 선을 봤을 때 이 선이 실제 데이터들과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은 이 선과 거리가 멀면은 표준 오차가 크게 나오게 되겠죠. 스탠더드 에러가. 그래서 OLS를 돌렸을 때 나오는 그 스탠더드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스탠더드 에러가 큰 거는 안 좋기 때문에 스탠더드 에러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크고 스탠더드 에러가 낮은 게 K 레이시오가 높게 나올 거고, K 레이시오가 높은 거 20개의 종목을 선택한다라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OLS를 다 돌리고, OLS를 돌린 다음에 레이시오를 계산하고, 레이시오를 계산한 다음에 20개 종목을 다시 선별하면은, 그때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부분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더 좋은 모멘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퀄리티 전략도 있고, 퀄리티는 근데 딱히 어떤 지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뭐 여기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너무나 주관적이고 광범위해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어떤 것들이 가장 좋다라는 거는 없어서 그냥 여기서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팩터들을 뭐 몇 가지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내용들 많고 실제 코드를 구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관심 있으면 자세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제 자료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퀀트 전략들은 다 팩터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팩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MSCI에 적힌 이제 팩터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은 A factor is any characteristic that helps explain the long-term risk and return performance of an asset.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그 특성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한두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 팩터들을 사용해서 뭐 리턴뿐만 아니라 당연히 리스크 관리할 때도 팩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거는 뭐 퀀트 전략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팩터 기반 투자, 팩터 인베스팅 같은 경우는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팩터 인베스팅에서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팩터들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보통 하게 돼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고 팩터를 가지고 바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투자할 수 없는 팩터들을 사용을 필요한 에셋들의 매핑을 해서 에셋 엘로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에셋 엘로케이션의 뭐 에셋 레벨 또는 에셋 클래스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의 리스크를 더 잘 나타내는 거는 이런 팩터들이기 때문에 팩터들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고 팩터 배분을 하고 팩터들을 가지고 다이버시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팩터가 충분히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됐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 웨이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 매핑을 해서 팩터 인베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팩터에 더 노출되고 싶다. 어떤 팩터의 익스포저를 정을 하고 역시 그때 어떤 자산들 그리고 사실 사이즈 팩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사이즈 팩터가 좀 대표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사이즈 팩터가 소형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요즘은 대표적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 전략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전에 일단 가장 큰 글로벌하게 가장 큰 운용사가 블랙락이니까 블랙락에서 나오는 이런 퀀트 또는 팩터 기반 ETF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블랙락의 ETF들을 iShares라고 하고 iShares의 미국 프로덕트들이 나온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덕트 레인지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팩터여서 팩터를 선택하면은 한 41개의 ETF가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를 보면은 여긴 제가 몇 개만 놨지만 뭐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은 뭐 MSCI USA Quality Factor 그래서 퀄리티 팩터를 사용한 ET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미니멈 볼리틸리티 팩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MSCI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한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뭐 운용사나 하나의 뭐 인덱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한 이유가 딱히 다른 건 있지는 않고 그냥 블랙락이 가장 큰 운용사이기 때문에 뭐 ETF들도 많고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고 MSCI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MSCI 보고서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삼성 자산운용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현재 사이트는 아니고 22년도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나온 내용인데 뭐 팩터를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왔는데 보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그 음식에 좋은지 안 좋은지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할 때는 영양소로 보통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영양소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식습관 투자도 이런 식으로 팩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팩터 기반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자산, 어떤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상품이 어떤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종목들이 실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팩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긴 기간 동안 발생했던 그런 특성들을 나타낸 게 팩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리스크 관리하기에도 좋고 리스크를 분산하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팩터 기반으로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팩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변동성 같은 경우 변동성이 최소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고 그 다음에 배당 관련된 거 퀄리티 밸류 모멘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운용사들도 다 팩터 전략 기반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터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국내 상품들이 여기서 많이 소개할 거는 아니지만 블랙락에 있는 것들이 국내에도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 MSCI와 블랙락 ETF 자료